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과학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삶을 사는 시대에 우리 교장 선생님이 이런 시대에 맞게끔 금년 말에 잘 이렇게 배워서 내년도에는 좋은 계획 설립하면서 또 수립해서 정말 성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목사님 되고 저희들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아니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남대종고등학교에서 교장을 맡고 있는 조기한입니다. 이제 평상시에 말씀을 하실 때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계시는데 어떤 게 4차 산업혁명인지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또 우리 교육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또 제가 딸 하나씩 있는데 전부 다 인서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사람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성공하신 분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자기는 뭐 하나도 빠지지 않는 대단한 성공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한 1,000억 원쯤 된다. 그런데 그 중에 억 단위는 명예다. 그 다음에 10단위는 내 직이다. 그 다음에 100단위는 내가 돈인데 1000짜리의 마지막 거는 건강과 가족이다.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건강하지 않으면 저 일자가 0이 되면 1,000억의 재산이 0원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내가 건강하게 삶을 유지해야만 나의 영광이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매일 나오는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교육 패러다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 자녀를, 손자를, 내 자식을 대학에 잘 들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먼저 들은 얘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4차 산업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는 근본적으로 조금 다르고 있습니다. 20세기는 우리가 경공업, 중공업 이런 거를 통해서 산업혁명을 가져온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는 가장 위험한 것이 독감 같은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요새 코로나 같은 것들이 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문제점이 뭐였었냐면 경제대공황이었는데 저희들은 글로벌 경제 위기가 문제가 된다. 어디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가 망하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즉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물건을 많이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에 따라서 실업자가 생기는 게 문제였는데 지금은 금융에 의해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념 대결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때까지 이념 대결이었는데 비해서 지금은 지역 갈등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세기와 21세기에는 근본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들의 차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현재 가장 고민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이 뭔지 또 코로나가 우리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이 두 가지가 어떤 것들을 가져왔느냐면 비대면, 그 다음에 로봇이나 컴퓨터의 지능화, 그 다음에 가상세계에 의한 이러한 세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현재의 사회를 디지털 전환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4차 혁명은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그 디지털 기술의 변화에 큰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뉴노멀 시대가 점령돼서 이 뉴노멀 시대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왜 요즘에는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이런 것들도 왜 가상 공간에서 아니면 텔레비에 넣어놓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갈등과 불평등이 현재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데는 디지털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얻고 있는데 반면에 어느 곳에서는 전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현재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도 이 세상은 어떻게 갈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그 막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AI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쌍방향 소통을 해가면서 가상 공간에서 새로운 것들을 실험하고 만들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원래 이런 용어들은 시간이 지나간 연후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그림 하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가가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가요? 계란을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 화가는 그림을 보고 있는데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뭐를 보냐면 계란을 보고 뭐를 그리고 있느냐 그러면 새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만들어서 어떤 일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따져볼 때 예전에는 스스로 타저석기, 마저석기 시절에는 스스로 우리가 움직여서 농사 짓고 내가 그거 수확하고 옷 만들어서 우리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왔느냐 그러면 증기기관이라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물론 경제가 10배쯤 커졌죠. 그래서 이 증기기관이 발달한 연후에는 뭐가 나왔느냐 그러면 중공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옷감을 만드는 것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트럭을 만들고 그 다음에 포크레인을 만들고 이런 시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산업화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3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컴퓨터와 인터넷이 왔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책을 열심히 외워서 잘 쓰면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웬만한 지식들은 네이버에 켜보면 나온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식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느냐는 시대가 왔거든요. 또 예전에는 편지를 보내면 우리나라에서도 며칠씩 갔는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내가 듣고 싶은 사람 얘기를 듣고 문자를 보내고 사진을 보내고 협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우리가 얘기하는 인터넷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시대를 우리는 정보화 시대, 정보혁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략 언제서부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95년서부터 인터넷이 일반 사람들한테 퍼져나가는 시기가 95년이거든요. 그래서 95년, 2000년을 넘어오면서 인터넷 시대가 오고 그것에 편승한 우리 그 전화기를 컴퓨터화 만드는 우리 이건희 회장의 생각 때문에 전화기가 컴퓨터가 되는 스마트폰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럼 4차 시기는 뭐냐 그러면 이 지능을 어떻게 개발시킬 것인가, 정보를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가상화 현실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능화 가상화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차 혁명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일을 도와줄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짓고
별을 짜서 옷감을 짜고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대량 노동자가 필요하는 그 자동화 공장이 왔거든요. 옷감 공장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뒤에 사람을 돕기 위해서 차를 만들고 포크레인을 만들고 트럭을 만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발을 도와주는 혁명이 3차 산업혁명까지의 일이면 3차서부터 4차는 어떻게 인간의 뇌를, 어떻게 인간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들을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 이전에는 어떻게 사람을 돕느냐는 겁니다. 육체적인 노동을 도와주는 운동에 입각했다면 지금은 아니다. 그게 내가 실제로 실험실에 가지 않아도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지 않아도 실험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또 내가 어느 공간에 들어가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나랑 어떤 협업적인 일을 공간상에서 만들어내는 일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모아서 현실화 만들어주는 것에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를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혹은 지능화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어떻게 어떤 현상을 분석하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능력이 점점 더 필요로 해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을 이끄는 과학기술들을 보시면 이런 것들입니다. 초연결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떨어져 있지만 모든 사람이 동시에 어떤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연결하는 실력.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이거를 현실감 있게 현장감 있게 진짜 하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실력.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블록체인 기술. 그러니까 그 다음에 3D 프린팅 기술. 이 3D 프린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산업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외국으로 맡겼다가 노동집약적 운동이 산업이니까 다시 미국으로 산업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럼 공장이 들어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핸드폰에 액정이 깨졌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핸드폰 액정이 착 깨지면 이거를 들고 서비스 센터에 가면 기사가 바람으로 살살살살 불어서 깨진 유리를 없애고 거기에 고무 패킹을 빼고 새로운 고무 패킹을 넣고 본드를 붙이고 유리를 딱 붙여서 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컴퓨터 액정이 탁 깨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키트를 하나 딱 빼고 새로운 키트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의 사업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펜벨트 사업이라고 그래서 여기 계신 목사님이나 계신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벨트에 쭉 있고 차가 만들어질 때 지나가면 서 있는 사람이 한 가지 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장의 기계냐 부속품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가면 저 끝에서 하나의 완성된 제품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사람이 많이 쓰지 않고 로봇을 처음에 했던 거는 로봇이 사람처럼 단순한 작업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3D 프린팅이 나오고 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설계를 하면 이렇게 만들면 이게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이오 3D 프린터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러면 예전에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 그러면 관절 모양의 텅스텐이나 이런 재료로 사람의 관절 모양을 그대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유전자 기술을 이용해서 내 몸의 뼈를 분석해내고 그 분석한 자료를 저 3D 프린팅 속에 집어넣게 되면 내 연골과 똑같은 연골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3D 프린트의 역할이라고 얘기하는데 큰 골조를 세워서 프린터를 만들면 집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제 필요한 거는 재료공학인데 우리가 컬러 프린터를 보시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검은색 가지고 우리가 모든 색을 다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바깥에는 쇠면이어야 되고 가운데는 전선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쇠면이 있어야 되고 목재가 있어야 되고 그 사이에 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재료를 집어넣었을 때 프린터가 가면서 이거를 이 상태로 그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이어야 되니까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유용하지만 앞으로는 여기다 재료를 잘 집어넣게 되면 설계도만 하면 집을 만들 수 있는, 설계만 하면 자동차가 만들어질 수 있는 시대가 와 있거든요. 거의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D 프린팅 시절, 3D 프린팅 기술이 앞으로 미국의 산업을 바꿨습니다. 아까처럼 일일이 조립하지 않고 설계만 하면 딱 나오기 때문에 미국의 산업은 조립하는 사람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3D 프린팅 기술이 있다. 그 다음에 그런 걸 하려면 아주 작은 입자로 새로운 그런 것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를 가지고 뭐를 해볼 수 있는 나노 기술이 현재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로봇 공학이 현재 굉장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그 다음에 무인이동체 기술은 우리가 잘 얘기하는 자율 자동차. 그래서 운전사가 필요 없고 운전사가 필요 없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땅값도 변할 것이다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저 무인이동체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사람이 택배하지 않고 드론이 물건을 날라다 줄 겁니다. 내가 주문을 하면 드론이 날라다 줄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도 2025년, 25년이 되면 드론 사업으로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사람을 드론으로 실어 나르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서울서 부산까지 드론으로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드론에다 우리가 어떤 명령을 집어넣으면 나를 태우고 부산까지 데려다 주는 겁니다. 이게 된다면 물건을 사람이 배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곳에 물건을 놔야 될 거다. 그게 어디가 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우리 아파트 옥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옥상을 사는 게 앞으로 땅 투자의 승산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계획대로 얘기하면 2025년에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무인 드론이 사람을 날아다 주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하는데 서로 드론이 부닥치면 안 되고 비켜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결합하고 데이터를 이용하고 서로 무슨 인터넷 연결돼서 이것들이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합성생물학이라고 그래서 물질을 만드는 방법.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합성생물학 그러면 예전에 콩에서 고기를 뽑아내는 정도였지만 지금은 어떤 물질을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의 뼈라든지 사람의 기관 같은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가고 바이오 3D 프린터가 하는 일들은 골격 정도는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뼈를 다치면 그 뼈를 만드는 뼈랑 바꿔놓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연구를 쭉 해보니까 내가 편두통에 시달려서 편두통 약을 먹어도 잘 안 되는데 그건 유전자의 어느 부분이 편두통을 일으키게 만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전자로 교정을 하면 편두통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서울대에서 편두통 연구하시는 교수는 한 50번 정도의 치료를 받게 되면 유전자를 변형하게 만들게 되면 내가 편두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한 기술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어느 약을 줬는데 어떤 유전자한테는 잘 듣고 어떤 유전자한테는 잘 안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액을 뽑아서 백혈구의 유전자를 분석하면 당신은 이런 병이 왔을 때 이런 약이 적합하다. 라는 정도의 데이터는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들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연결해서 나가는데요. 이 로봇의 발달도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첫 번째 있는 것이 15년도의 로봇이거든요. 보시면 불안정하잖아요. 제대로 걷지 못하고 넘어지면 제대로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16년에 만든 로봇인데 얘네가 걸어 나가서 그 연구소 바깥을 나가서 걸어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럽고 돌발 상황에는 잘 적응하지 못하는 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갑자기 무슨 좀 푹 꺼지는 것이 나올 텐데 이런 데 보시면 이제 이 로봇이 걸어가고는 있습니다. 지금 꺼지는 거라든지 불규칙한 면에 대해서는 작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간 구렁 있는 거 있으면 이렇게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고 뭐 이러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저렇게 비틀거리는 거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처럼 모든 신경세포가 완벽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제 간혹 모르시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코를 만져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쉽게 코를 만지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언제든지 만질 수 있으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의 10배쯤 되는 큰 공간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경 조직이 얼마나 정밀하냐 그러면 힘을 조금만 가면 멈출 거고 힘을 조금 더 가면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이 기술은 대단한 기술입니다. 근데 점점 이렇게 닮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언제냐면 17년인데 2010년에 지금 점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돌발 변수에 적응할 수 있는 거랍니다. 이렇게 회전한다. 내가 몸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간의 감각 기능, 센서가 인간의 감각화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건 여러분들은 점프도 하고 뒤에 돌지요. 근데 2018년에 나는 이 로봇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뭐 나무가 나타나면 멈추고 넘치고 점프도 하고요. 예, 그래서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엊그저께 탄광에 사람이 갇혔을 때 저 로봇을 투입하면 그 로봇이 흙이나 이런 것은 편해가면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얘는 최근에 나온 이 로봇은 더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처럼 굴르기도 하고요. 예, 물구나무 쓰고요. 굴러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어떤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처음에 컨벨트 사업에서 한 가지 일을 하는 로봇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었다면 지금을 주면 제가 어떤 것을 조작을 해서 스스로 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더 보시면 기가 막힌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개로봇이거든요. 개로봇을 보시면 처음에 만든 것 처음에 저런 것을 못 가고 그랬었습니다만 이런데 물속이니 아니면 돌밭이니 아니면 계단이니 이런 데를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제가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났는데 지금은 오르락내리락 중요한 거 비키기도 하고요. 저렇게 어떤 물체를 끌어날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못했는데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스스로 굴러서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처럼 운동도 할 수 있고요. 물건을 나눌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적을 공격할 때 저한테 총을 주면 제가 쳐들어가서 적군을 무찔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로봇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제가 지금 사람을 보면서 하고 지금 어디 저기다 뭘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총도 쏘고 물건을 던질 수도 있고 나를 수도 있다. 즉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과 센서를 어느 정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맞춰서 활동하고 있다. 물론 사람이 타블릿 PC로 먼 곳에서 전파만 들어가게 되면 쟤네들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기술이 이렇게 와 있다는 얘기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부분의 일은 로봇이 대신 해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외국이나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르게 이 기술들을 어떻게 현장에 적응시킬 것인가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 하면서 또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물리적 환경과 가상 세계가 결합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데이터를 모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로트라고 해서 자동화로 보통 프로그램을 만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모아서
저희들이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환경과 가상적 환경을 결합해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재보고 있는 것이 지능하고 정보가 모이면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차 산업시대, 인터넷 시대와 현재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능정보화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정보사회, 컴퓨터 사회까지는 계산 능력, 효율적 업무 처리 능력, 컴퓨터를 가지고 연결하는 능력이었었는데 지금은 지금 보시다시피 효과적 업무 처리가 아니라 그것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그 문제를 컴퓨팅 기술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류, 운반, 그 다음에 예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래서 전부 다 확산돼 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초증강현실은 뭐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현장과 가상의 공간이 서로 연결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 아바타에서 보면 가장 잡는 아바타에서 보면 뭐를 쓰면 본인이 어떤 가상인물이 돼가지고 어떤 세계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 사람의 눈에 쓴 것이 뭐냐 그러면 메타버스에서 가상 공간으로 내가 들어가서 어떤 것을 체험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인류는 안전하냐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기술에 중독된 인간이 나와서 점점 인간성이 메말라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디지털 공간이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잘못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가 내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악용할 염려도 있고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문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뭐냐 그러면 메타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다른 것에 이런 뜻이고요. 버스라는 것들은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현실 세계를 우리가 보통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내에서는 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영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쓰고 있는 것이 안경인데 그 안경에 저런 것들이 나타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일에 내가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억지적인 텔레비에서 우리 AI 기술로 죽은 동생과 같이 춤추는 것도 나왔고요. 김자욱이가 나와서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자욱이의 일대기 생각을 전부 다 적어주면 걔가 이 현장에 이렇게 로봇 같이 나와서 저랑 얘기를 하는 그런 것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아바타 말고 우리가 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왜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그 가상공간 현실에서 그러니까 물리적 현상 사회와 가상공간을 연결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이 저번에 빵을 구한다, 뭘 구한다 해서 어디 지역에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바타가 능력을 더 발휘하고 그래서 애들이 막 어느 지역 찾아가서 확인을 해서 내 아바타의 능력을 키워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혹은 내가 동물원에 가지 않아도 동물원에 가서 동물들과 교감하고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현실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로 학생들이 체험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앞으로 교육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 대형 화면에 연못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개구리의 일생을 한번 관찰해봐 그러면 내가 연못을 이렇게 열으면 화면을 이렇게 열면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개구리알을 있으면 개구리알을 내가 손으로 그 가상 공간에 있는 걸 갖다가 내 타블릿 PC에 어느 공간에 넣어두면 얘가 개구리가 부화되는 과정을 시안에마다 쭉 나옵니다. 그럼 그 영상을 확인해 놓고 내가 개구리가 알에서 부화하는 모습을 써서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렇게 교육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고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 아바타 바탕으로 세상이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무슨 나 진짜 체험하고 싶지, 가상공간에서 체험해야 돼? 라고 생각했었는데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가니까 비대면은 체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상공간이 다시 확장되면서 전 세계에 이것이 가속화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지금 이 시기가 CPND 시기라고 하는데 컨텐츠를 어떤 컨텐츠를 짜는지, 그 다음에 플랫폼, 어떤 클라우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인지, 어떻게 연결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1G는 나 혼자 얘기하는 거고, 2G는 전화 통화하는 거고, 3G는 쌍방통화와 의견을 집어넣고, 4G는 쌍방통화 의견뿐만 아니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5G는 그 가상 공간에서 내가 어떤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5G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우리가 디바이스 하게 되면 현재 그 디바이스 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우리 핵심 기술은 CPND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고 서비스하고 연결하고 눈에 나타나게 만들어줬다. 그래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결해 주고 있다. 그 사례가 뭐냐 그럼 이게 지금 보시는 대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다가 저쪽에 상대방이 총 쏴 죽이기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중에 내가 아바타 내가 돼서 내가 실제로 저 게임에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이 저기 있는데 내가 가상으로 나와 유사하게 유전자를 분석해서 뭘 만들고, 내 형이 죽었으면 형과 내가 협업해서 어떤 무대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입니다. 우리 저번에 얼마 전에 텔레비에 나왔던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가상 공간, 현장과 가상 공간을 현재 이렇게 연결하는 게 있고요. 내가 뭐가 돼서 내가 그 동물이 아니면 들어가서 그 동물과 같이 되면서 동물들의 생활을 우리가 엿보기도 하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여기 있지만 다른 공간에서 협업해서 일할 수 있는,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저렇게 캐릭터가 돼서 거기 가서 어떤 일들을 같이 협업합니다. 지금 내가 비행기 타고 가면서 걔도 와서 나랑 여행을 같이 하고, 내가 수업하는 데 들어가서 나는 수업에서 이렇게 수업할 거야, 이런 의견을 내면 저쪽 애들은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같이 토론을 해서 새로운 것이 나타나기도 하는 공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했지만 메시라는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데이터를 입히면은 실제로 내가 집에 안 갔지만 우리 집에 들어가서 우리 가족들과 같이 밥을 먹고 어떤 음식을 만들어내고, 또 내가 다니면서 뭐 어떤 같은 일을 활동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유수의 기업체들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회사들이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그러면 뭐 연료 분야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절감할 건지, 만들어낼 건지, 자동차를 어떻게 자율로 가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내가 이 유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금융도 지금은 은행, 핸드폰에서 쓰시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것이고요. 관광도 내 직접 가지 않고도 관광을 간 것처럼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의 교육은 이제 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왜 자동차 트럭 운전사들이 파업했는데 왜 실패했나요? 우리들 생각엔 대통령이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있습니다만, 요즘의 젊은 애들은 저는 6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50대, 50대들은 평생 직장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가난하셨습니다. 그래서 16길을 걸어가기도 하고요. 아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양복 한 벌을 20년씩 입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오류동 오령역 집이 거기에 있었는데 남대정부동까지 걸어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3학년 때는 수능이 오니까
아버지가 차를 타고 가라고 옆집 이동하는데 돈을 내주셔서 차를 타고 갔습니다만 그때까지는 이렇게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땐 도시락 못 싸온 애들도 있고요. 물 먹는 애도 있고요. 또 농번기에는 고구마나 감자를 넣기도 하고요. 혼곡식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아버님이나 이런 분들은 어렵게 살아서 이 나라를 부강시키는 데 노력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고 나 가족을 먹여 살려야 돼. 평생 직장 얻어야 돼. 라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가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태어날 때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아파트에서 태어나고요. 자기 집에서 태어나고요. 또 좋은 차든 나쁘지 않은 차를 타고 이동했고요. 밥을 굶어본 적이 없고요.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가 제가 어릴 때 1960년대, 70년대 동네 부자보다 더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파트타임도 즐겨합니다. 취업을 안 하려고 하고요. 결혼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게 없어요. 왜? 아버지가 계속 나를 먹여 살렸으니까. 그리고 나는 한 번도 가난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한 번도 배고픈 적이 없고 나는 가고 싶은 걸 우리 아버지가 항상 태워다 줬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MZ세대하고 밀레니엄 Z세대라고 하는 애들은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트럭 운전사가 일부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나 일할 때 한창 일하고 돈 벌고 나머지 시간 놀을 거야. 또 문재인 정부가 한 것 중에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조금 일하고 나면 실업급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밑단 일하고 실업급여 가지고 나 벌어놓은 거 가지고 밑단 놀 거야. 그리고 나 학원 다니면 돈 주니까 또 다닐 거야. 그리고 돈 떨어지면 다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아침에 1년 365일 내내 일하는 것에 대해서 걔네들은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럭 운전사가 데모하면 왜 데모하는 거야? 왜 52시간으로 묶는 거야? 그게 젊은 20대의 생각입니다. 묘한 것은요. 우리가 저번에 강영환 박사 강의도 있었습니다만 40대, 50대는 좌파가 많습니다. 근데 20대, 30대는요. 우파가 많습니다. 예, 그 좌파 애들이 전교조 애들이 학교를 완전히 망치고 그 와중에 엉터리 교육을 받는 애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자기네들도 선생님 고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자기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둘레인지는 모르지만 40, 50대는 얘기를 해보면 윤석열 정부가 나쁘다 저기 누가 나쁘다 한동훈 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20대 애들은 무슨 얘기냐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왔는지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이 조금 변해가고는 있다. 그래서 일자리의 변화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고용 형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 프리랜서야. 나 어떻게 소속하고 싶지 않아. 내 능력껏 어느 순간에 일하고 또 나머지 시간엔 내가 즐길 거야.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의 변화도 하고요. 나 자꾸 상사가 와서 그거 싫어. 집에서 나 연구해서 연금만 달라고 그래. 그리고 연금을 해달면 돈만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시장도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일자리 중에 많은 것들은 없어질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업할 건지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일하는 환경도 아까처럼 노동 환경이 변하듯이 변할 것이고 가치관도 바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번성할 거라고 보는 건 서비스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직업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분야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아주 전문적 지식이 필요할 것 같고 내 역량에 따라 돈 버는 세상이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가장 그중에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인간의 장점을 살리는 일이 앞으로는 할 것이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도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수명이 늘어나니까 퇴직한 연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대안으로 내세우는 게 뭐냐 그러면 자 우리 이게 모여.
그리고 돈도 우리 뭐 연금 받으니까 그렇게 안 밀려. 그러니까 돈을 조금씩 모아서 내가 일을 한 게 아니라 나 이걸 잘해. 그러면 그걸 한번 해봐. 그래서 강의를 같이 하고 협동농장처럼 돌아가면서 강의하고 서로 배우고 일 같이 하고 어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 내가 대학 교수님이나 총장님한테 들었던 얘기는 왜 학생들만 잡으려고 하느냐. 나 생물학하고 창의력의 1등이지만 역사를 잘 모른다. 그럼 난 역사과에 들어갈 건데, 난 연금 받으니 역사과 들어갈 건데, 그러면 내가 역사과 다니게 해줘라. 근데 수업료를 다 달라가지 마라. 나 조금만 주면 한번 내가 들어가서 역사 공부 열심히 하는데 교수님한테 내가 충성을 다할 거다. 난 배우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내가 역사가 다 끝났어. 그럼 나 아직 심이 남아. 나 경영학을 배우고 싶어. 그럼 나 경영학을 또 들어갈 거다. 지금 이렇게 내가 총장님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사회학자가 이 고령화 사회의 현명한 대처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모여서 그게 어떤 때는 학생들도 있고 어떤 때는 나이 든 사람도 오고 해서 여기서 모여서 알고 있는 지식을 프로그램 떠서 같이 나누고 이렇게 되면 이 지역사회가 포근해지고 활력이 넘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최근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먼저 하신다고 그래서 굉장한 선견 지명이 있으시다. 앞으로 이것이 틀림없이 성공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 또 인간의 정을 나누는 일, 인간이 서로 모여서 어떤 일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주는 공간만 있다면 사람들은 모여서 그런 일을 할 것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공간이 없고 그렇게 할 때 돈이 들어가고 하니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에 사명을 가지고 하시면 나라는 건전한 생각과 건전한 사고가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이고 노후가 외롭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교육은 이런 것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암기식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암기식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것들을 어떻게 창출해낼 수 있는지, 어떻게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지 이런 것으로 가고 있고, 또 그런 것에 하는 것들 중에 기초적인 일들은 로봇이 대충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나 이런 웬만한 데 가서는 배달하는 로봇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꾹 누르면 이렇게 비켜가서 거기다 딱 배달해주고 내가 누르면 다시 돌아가고 컵 가져가고, 그래서 사람은 저 가운데 앉아서 음식만 갖다 올려주거나 딱 청소하는 일만, 세척하는 일만 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번질 것이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사람을 해부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네가 사람을 배를 갈랐을 땐 속에는 이렇게 되고 속에는 뭐가 있고 얘는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실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인류가 진화를 4발을 쓰는 짐승에서 2발로 쓰는 시대로 왔는데 다시 컴퓨터나 이런 데 앉아서 다시 이렇게 4발을 쓰는 형태로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인류학자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맞게 변해야 되고요. 그래서 교육하는 것도 평가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수업에서도 애들 전체한테 타블릿 PC를 줘서 선생님이 여기서 쓰면 자기네들이 써면은 애들이 쓰는 게 여기 오기도 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저도 의외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과제를 주기도 하고 걔네들이 과제에 여기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 교실 분위기는 이렇게 수업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트와 책이 거의 없어져가는 시대가 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인간의 두뇌를 가지고 이 인간의 두뇌와 더불어 같이 하느냐. 그러니까 손발이 아니고 인간의 두뇌에 대한 정신적인 뿐만 아니고 지능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유망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대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몰입도도 많이 생기고 진짜 내가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상상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많은 다른 세상과 연결해 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서로 연결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안 받아들이면 뒤처지니까 받아들여서 어떻게 인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시기에 우리는 안 할 거야.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여호와의 예수님의 일등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사람들은 더 내가 여호와를 영접하는데 될 겁니다. 영접하는 건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은 책으로 목사님의 강연으로만 들었지만 이런 것들을 내가 가상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으면 인간이 이래야 된다는 것을 느낄 수도 있다. 지금 굉장히 바뀌신 거죠. 왜냐하면 이걸 동영상을 찍어서 사람들한테 전송도 하고 수업을 듣게 하기도 하고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무조건 교회 와야 돼. 그래야 내 말을 들어야 돼서 아니야. 네가 오늘 너무 바쁘면 내 유튜브로 내 설교를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가 점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거부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리고 인간의 개성이 중시되는 세상으로 이미 전환되어 와 있고 이미 메타버스가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기술이 얼만큼 발전할 것인지에 봐서 우리의 인간을 어떻게 유익하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하고 같이 따라가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현실로 돌아와서 어떻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느냐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애들은 잘 몰라요. 학부모도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5% 10% 할 때 입학사정관으로 아들, 딸을 다 대학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딸내미는 서울대 약학대학원 속박사과정 다니고 있고요. 아들내미는 경희대 경영학과 나와서 로스쿨 갔다가 그거 안 받는다. 내가 봐도 너 그런 공부에 치우치지 말고 아빠처럼 선생님이 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선생님 되는 학교에 보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걸 보시면 최순실은 어떻게 이대에 합격했을까요? 근데 이제 앞으로 세상은 저렇게 될 건데 그래서 대학은 어떤 인재를 뽑으려고 하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을 타서. 그런가요? 엄마가 권력자였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예? 그럴까요? 한번 보십니다. 조국의 아들, 딸은 어떻게 의대를 갔을까요? 좋은 대학을 갔는가요? 아빠가 장관이라 교수라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 이제 젊으신 분이 있으면 설명드리는데 자, 암기해서 점수 말고 네가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네가 대학교 와서 수업을 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면 뽑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 대학교는 어떤 사람을 뽑겠느냐고 물어보시면 이런 사람을 뽑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의 비전 이런 겁니다. 서울대학교는 이렇고 연세대학교는 건양기념이 이렇고 어떤 사람을 연세대학교가 지금 성경 말씀에 가장 충실한 대학교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세대학의 권학정신은 저거고요. 연세이념은 문화遺産을 이어받아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여기 창의력과 비판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옛 조상들, 옛 선배들 이런 사람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목표입니까? 그래서 도전, 창의, 공정과 헌신 이게 연세대학교가 좀 도전하는 모습이고요. 고려대학교 교육 이념이 그겁니다. 자유, 정의, 진리 그런데 교육 목표, 인재상을 보시면 저기 보시면 민주교육 이념으로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이 사람들도 결국은 고려대학교에서도 어떤 역량을 얘기하느냐 그러면 사람 중심의 창의 인재입니다. 사실 고려대학교가요. 인천 김성수가 만든 대학입니다. 그리고 동아일보가 인천 김성수가 만든 신문사입니다. 우리가 보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봉관이 인천 김성수의 아들 자손들이 지금 사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아일보가 고려대학교에 큰 돈을 투자를 해서 많은 걸 후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고려대학교가 사람 중심의 창의 인재를 뽑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대학 이렇게 이제 고려대학교의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혁신폼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등 교육의 목표는 이런 것들이죠. 중학교 고등학교는
또 기초 지식을 좀 배워라. 근데 고등학교는 대학교 가서 해야 된다. 그 차이가 뭐냐는 겁니다. 중고등학교는 공부하는 거예요. 기본을 배우는 겁니다. 예절도 배우고 인성도 배우고 같이 하는 것도 배우고 기초 지식을 배우는 것인데 대학은 진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어떻게 증명하느냐라고 물어보면 글을 써서 증명을 해서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이 사람들이 경영학도, 역사학도, 철학도 인문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과학이라는 것들은 요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다 우리가 얘기하는 귀납적이든 연역적이든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학문을 철학이든 역사학이든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과학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창의적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문제 인지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인지 능력은 뭐냐면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겁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뉴턴만 봤냐는 겁니다. 수천만 명이 봤는데 아무도 사과가 왜 떨어지지? 라고 생각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뉴턴은 사과가 왜 아래로 떨어지지? 옆으로 안 떨어지고? 고민을 해서 그 결과를 밝힌 게 마뉴엘력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과가 왜 아래로 떨어지는 거야? 즉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는 능력을 우리가 문제인지 능력이라고 그러고 그걸 해결하는 능력을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데 해결 능력은 실험이나 어떤 과서를 통해서 증명해야 된다. 근데 증명하기 위해서는 인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지 능력과 해결 능력이 있는 애들을 우리는 창의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정유라가 이대 합격률은 말을 타서가 아니고 엄마가 권력자사가 아니라 상이 있어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내가 어느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어. 우리나라 대표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를 증명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은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데 말은 비싼 말만 타면은 좋은 말만 타면 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승마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승마를 해서 대학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조국의 아들, 딸이 대학 간 거는 대학 가서 협업했어. 논문 썼어. 그 논문을 내가 쓴 거야. 그걸 내가 번역한 거야. 라고 증명서를 내니까 그래? 네가 대학 가서 이런 실험을 했어? 이런 논문을 썼어? 그러니까 아까 논문 쓰는 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인지 능력과 해결 능력을 증명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증명하니까 너 대학에서 뽑아준 겁니다. 그게 없으면 장관 아들이라고 다 대학을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자, 대학은 어떤 사람을 뽑느냐? 창의적 인재를 뽑는다. 창의적 인재는 어떤 사람이냐? 인지 능력과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건 어디서 오느냐? 이런 훈련은 사실은 이 성경 공부나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공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뜻이 뭐지? 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뜻이 뭐였을까? 이거와 이거는 어떻게 연결할까? 이런 훈련을 우리가 공간 지각 능력, 그다음에 협업 능력, 그다음에 생각하는 사고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훈련하는 것들이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데 중요한 모멘텀이 된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4년 후에 혹시 교육감이 나오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할아버지들한테 가서 손자 만나셨습니까? 자식들과 밥 먹어보셨습니까? 나는 그렇게 해도 애들이 정말 좋은 대학도 가고 이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어떻게 바꾸느냐? 교육을 인성이 있고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만들어내면 그러면 밤늦게까지 2시, 3시까지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어를 다 잘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왜? 내가 미국에 가면 플랫폼만 가지고 뚝 누르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내가 다 해석 들고 내가 얘기하는 건 다 영어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영어를 외워야 될 이유가 없어져가는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 지식을 습득한 연후에 내가 응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런 것을 대학교에서
공정하게 인정해서 좋은 대학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받은 애들이 이 사회를 아까 만드는 가상 공간을 만들고 뭐를 만드는 것에서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유전자 기술이 바벨탑이 아닌가라는 고민도 해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고치는 거는 절대자가 허락한 능력인데 새로운 생명체를 만드는 거는 신이 인간한테 허락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공학에 인간적 윤리가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투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런 거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말씀드리고 현재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 되고 있다. 그리고 다시 이 보수적인 성향으로 가고 있다. 사실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아까 어느 목사님의 해석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신자이긴 한데